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바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앞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속보로 갑자기 들어온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해드릴 때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 유효하다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접종 재개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주말쯤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속보다 보니까 간략하게 일단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이 유효하다라는 정부 당국의 그 발표를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린 뒤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가 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아직 정부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고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말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표현이 효과가 위해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피해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이 있고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밝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를 저울질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어제 유럽의약품청의 발표 결과를 좀 지켜보면은 매우 드문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발생 확률이 100만 명당 5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전체 인구 집단을 봤을 때는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지만 젊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치명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 인구를 보면은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보다 훨씬 더 큰 건 맞는데, 인구 집단을 점점 나이대를 내려가다 보면은 20대와 30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적어지고 피해는 동일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익과 피해의 균형추 사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며칠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보류 결정이 좀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보류가 이제 주말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주말이 지나고 나면 전문가들의 잠정 결론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접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고연령층 위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그 결론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대와 30대 대상으로 접종을 할 때 과연 우리가 감수할 만한 피해인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일단 말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상태는 이런 거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신을 맞았을 때 이익이 더 크다는 거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저연령층에서 이런 부작용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전문가분들이 치열하게 좀 논의를 거치고 그때까지는 보류를 하고 주말쯤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확한 그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까지 현재 상황까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이 이렇게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혈전증 논란이 좀 가장 큰 거죠. 혈전 같은 우리가 이제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인과관계가 잘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인과관계 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신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시험부터 출발할 때 신뢰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국민들과 이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혈전 관련해서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 그리고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도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유럽의약품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각 국가의 규제 당국에서는 조금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오늘 영국에서도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 사이의 저울질입니다. 근데 영국같이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나라에서도 이제 백신으로 인한 그 피해 가능성이 낮은 연령층에서는 좀 높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접근하자,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영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실상 영국에서 만든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여러 부작용 논란이 있었을 때 영국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쪽의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도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우려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근거가 쌓이면서 결론을 수정을 하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다른 유럽 당국이 계속 안전하다는 자세를 유지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 접종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발견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내는 게 과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 그런데 또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주말까지 그 추가적인 전문가분들의 논의가 있겠지만 이번 주말에 우리 정부가 접종 보류 결정을 계속 접종을 보류를 하는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선뜻 지금 없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크거든요. 네, 저도 똑같은 우려가 있고요. 결국은 본질은 백신 수급 문제입니다. 우리가 백신 수급만 원활했더라면 대체 백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 상황이 워낙 불안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만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접종 중단이 된 대상 중에 이제 보육교사들, 보건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료진들이 먼저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적 재개방의 필요성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의 논란이 더 치열한 상태인 거고요. 의학적인 결론으로만 봤을 때는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빠르게 접종을 하고 나머지 연령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백신 수급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전문가분들이 여러 논의를 거치더라도 정부에서는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하는 쪽으로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시고 대신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하는 대신에 혈전증과 여러 우려되는 부작용을 미리 파악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두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제 유럽 의약품청의 발표 결과를 보면 이 현상이 어떤 특정 연령이나 성별이나 약을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령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의 연령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른 백신 접종을 할 때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나필락시스도 발생률을 보면 10만 명당 1명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뇌정맥동 혈전도 10만 명당 1명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위험으로 보면 아나필락시스와 뇌정맥동 혈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이미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접종하고 30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30분 정도 관찰을 하면 충분히 의료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고 치명적이지만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접종하고 4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집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내원해 달라라고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런 증상들이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시야장애가 있다거나 다리가 붓는다거나 숨이 차는 이런 증상들을 알려드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결과를 보면 치사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약 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보다는 조금 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백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추이도 심상치 않아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뭐 4차 대유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근데 저도 이제 감염병 예측을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1월부터 이제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에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4차 유행의 전조가 보인다, 징후가 보인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서는 거의 확실하게 4차 유행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면서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해서 거의 700명대에 이르게 됐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느리게 대응하냐, 빠르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향후 유행 크기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빨리 상향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기간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을 때 올려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 이미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영향이 남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3차 유행 때를 보면 3차 유행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천천히 단계를 올리고 그리고 천천히 단계를 올리다 보니까 유행의 크기도 커지고 남아있는 기준선도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3차 유행이 끝나고 나서 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응하는 게 역설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확진 양상, 감염 양상을 보면 특정 집단,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두기,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만으로도 과연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정부나 방역 당국이 아무리 단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위기의식이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동량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접촉 강도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방역 대책에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이번 4차 유행만으로도 끝나지 않을 수 있고 5차 유행도 올 수 있고 6차 유행도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3차 유행 끝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향을 보면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2단계와 1.5단계 사이를 계속 유지해왔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은 완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9시 영업 제한 시간이 수도권에서는 10시로 늘어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의 제한도 풀리고 영업 시간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같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조치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단계는 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 완화된 것들이 이때까지 400명에서 500명 정도 선에서 유지되던 균형을 깼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깨진 균형에 대해서는 과거로 빨리 조치를 복귀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효성 있는 좀 방역 대책을 추가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됐는데 혹시나 병상 대란 우려는 또 없겠습니까? 네, 확진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응 역량이 갈라질 것 같은데요. 네, 3차 유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명대 확진자까지는 다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행 확산이 점점 커져서 2,000명대가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가 확진자 진료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진료에 많은 의료 인력과 자원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요.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급성 환자라든지 중환자에 대해서도 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행 규모를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속보 관련된 내용이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된 이야기, 부작용과 관련된 우려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또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지나친 불안감, 지나친 불신감이 커지다 보면 결국 백신에 대한 접종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전문가도 국민의 일원이고요. 저희도 코로나19가 잘 끝나고 종식되기를 너무나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근거만으로도 이제 유럽의약품청이 말한 것처럼 백신 접종의 이익이 피해보다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고 특히 지금 먼저 접종하고 계신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익이 너무나 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최대한 먼저 접종을 하면서 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게 되면 그때는 접종에 대한 수용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나치게 또 우려하고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 전문가분들 그리고 방역당국이 물론 이런 우려를 더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지만요. 지나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